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외면당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발판 삼아 상상할 수 없는 복수를 완성해냈죠.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지훈입니다. 지훈이가 10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는 오랜 홀로서기를 끝내고 한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상대 남자의 이름은 박성호. 그는 중견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이미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박준혁은 15살, 둘째 아들 박민우는 13살이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재혼 후 처음 새 집에 들어선 날, 지훈은 형이라고 불러야 할 두 소년과 마주했습니다. 준혁과 민우는 지훈을 처음 본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래? 지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이요. 이지훈이에요. 준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지훈? 그래. 근데 말이야, 너는 우리 집에 그냥 얹혀 사는 거 알고 있지? 그 말에 지훈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민우도 거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 여기서 살려면 눈치 좀 보고 살아야 해. 우리 아빠 집이거든. 그날부터 지훈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지훈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지훈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학교 이야기를 할 때도 지훈만 빼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이 거실에 있으면 노골적으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지훈이 TV를 보고 있으면 채널을 바꿔버렸습니다. 새아버지 박성호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른 척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친아들들이 편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모성애보다 앞섰습니다. 지훈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훈은 매우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문제를 빠르게 풀어냈고 책을 읽으면 금방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훈의 재능을 알아봤고 몇 번이나 어머니에게 영재 교육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집에서는 그 능력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학 시험을 볼 때는 일부러 몇 문제를 틀렸고 받아쓰기에서도 실수를 가장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집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형제들의 질투와 미움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 나간대요.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박성호는 크게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우리 준혁이. 아빠가 새 태블릿 사줄게. 민우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도 미술대회 나가요. 선생님이 제 그림 진짜 잘 그린다고 했어요. 박성호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훈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지훈이도 요즘 학교에서 칭찬 많이 받는다는데요.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박성호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뭐 애들은 다 나름대로 잘하는 게 있죠. 준혁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지훈이는 뭘 잘한대요. 저번에 보니까 구구단도 헷갈리던데.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구구단을 틀린 척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바보인 척했던 그 순간들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박성호는 두 아들에게는 최고의 학원을 보내고 과외 선생님을 붙였습니다. 여름방학에는 해외 어학연수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학원비를 이야기하면 박성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기초부터 다시 다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은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박성호가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뿐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런 아버지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지훈을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성호가 회사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일이 잦아졌고 회사 경영도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계는 지훈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준혁이 어느 날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혹시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아빠 재산은 우리 셋이서 나눌 거니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에 만족한 듯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민우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다행이야. 아빠가 너 입양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갈 건 원래부터 없는 거야. 그 말은 법적으로 정확했습니다. 박성호는 지훈을 정식으로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지훈은 그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일 뿐 박성호의 상속인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입에서 그 말을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박성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가 쓰러진 것은 지훈이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준혁과 민우는 울었지만 지훈은 그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슬플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한 번도 진심으로 그를 아들로 대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틀 후 박성호는 짧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회사는 두 아들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부동산과 예금은 적절히 나눠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에게는 생활비 명목의 작은 통장 하나가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언장 어디에도 지훈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준혁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지훈아, 너도 이제 알겠지만 아빠가 너한테 남긴 건 없어. 법적으로도 너는 상속인이 아니니까. 민우도 거들었습니다. 너 이제 성인 되면 독립해야 할 거야. 우리도 여유가 없거든. 지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는 말인가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빠를수록 좋지. 솔직히 말하면 넌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형제들은 지훈의 순순한 태도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지훈이 평생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이미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2주일 후 지훈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낯설었지만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이 집에서 힘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훈이 집을 나선 날은 한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홀로 서 있던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지훈은 24시간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몇 시간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고 있었지만 지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박성호의 회사 구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상속 절차, 재산 분배, 회사 지분 구조, 부동산 명의 등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민우는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요. 그들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해본 적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자만심뿐이었습니다.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형들,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곧 모든 걸 되찾을 테니까. 그날 밤 지훈은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은 치밀했고 인내심을 요구했으며 무엇보다 절대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당한 몫을 되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구인 광고를 보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가 처음 들어간 곳은 작은 중고 전자제품 매장이었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주저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지훈을 위아래로 후어보며 물었습니다. 학생이야?
나이가 어떻게 돼? 19입니다. 고등학교는 자퇴했고 지금은 검정고시 준비 중입니다. 사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자퇴? 집안 사정이 안 좋나?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줄 아는데? 지우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컴퓨터 수리, 부품 교체, 간단한 프로그래밍, 재고 관리, 매출 정산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톡학했습니다. 필요해서요. 그 대답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일주일만 해봐. 괜찮으면 계속 쓸게.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매장에 나와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중고 노트북을 닫고 고장난 컴퓨터를 분해하고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사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훈의 실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 너 진짜 이거 톡학한 거 맞아?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치냐?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은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매장의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장난 제품을 수리하는 것을 넘어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어떤 가격대가 적정한지, 어떤 손님이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까지 파악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낡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은 5만 원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노트북을 자세히 살펴본 후 사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내부 상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부품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청소하고 OS 재설치하면 최소 15만 원에 팔 수 있습니다. 사장은 반신반의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훈의 말대로였습니다. 결국 사장은 손님에게 8만 원을 주고 노트북을 샀고 지훈이 수리한 후 18만 원에 팔렸습니다. 사장은 감탄했습니다. 너 정말 보는 눈이 있구나. 지훈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돈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작은 기회를 큰 이익으로 바꾸는지. 밤이 되면 지훈은 고시원 작은 방에서 노트에 하루 동안 배운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판매된 제품의 종류, 가격, 손님의 반응, 시장 트렌드 등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몇 달 후 지훈은 작은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했고 그 돈으로 중고 컴퓨터를 직접 사서 수리한 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익이었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사장은 지훈의 개인 사업을 눈치챘지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했습니다. 너 이러다 나보다 더 잘 되겠는데? 지훈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많이 배워야 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중고 매장 직원으로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의 중심에는 준혁과 민우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끔 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회사에서 이사 직함을 받았지만 실적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고 민우는 투자 사업을 한다며 돈을 쓰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는군.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이미 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이제 21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중고 전자제품 거래는 이제 단순한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일하던 매장을 떠나 독립했습니다. 사장은 아쉬워했지만 지훈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은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정확히는 반지하 창고였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리퍼비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리퍼비시, 즉 재생전자제품 사업은 중고 제품을 완벽하게 수리하고 재포장해서 새 제품에 가까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이 분야에서 탁월한 감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떤 제품이 재생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했고 수리 과정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은 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팀원은 대학생 김준수였습니다. 준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지만 배울 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면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준수는 지훈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팀원은 정은지였습니다. 은지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재주가 뛰어났고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에게 제품 포장과 품질 검사를 맡겼습니다. 세 명이 모인 작은 팀은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준수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했고 은지는 마무리와 검수를 맡았으며 지훈은 전체를 조율하고 판매 전략을 짰습니다. 몇 달 만에 월 매출은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리퍼비시 사업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박성호가 남긴 물류회사를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자본과 영향력이 필요했습니다. 지훈은 밤마다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준혁과 민우가 경영하는 회사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회사는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어 큰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했지만 실력이 부족해 계약이 자꾸 엉망이 되었습니다.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있었고 내부 직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투자 사업에 손을 댔지만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감으로만 움직였습니다. 몇 번의 작은 성공에 취해 점점 더 큰 돈을 투자했고 결국 큰 손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업계 소식을 통해 이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사무실에서 혼자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그는 준혁과 민우의 약점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박준혁 과도한 자신감, 실력 부족, 내부 관리 미흡, 현금 흐름 불안정. 박민우 투자 판단력 부족, 조급함, 재정 상태 악화, 대출 의존도 증가. 지훈은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스스로 더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편 지훈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 공식 스토어를 열었고 브랜드 이름도 만들었습니다. 리뉴텍 RENEWTCH 다시 태어난 기술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고객 리뷰는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다른 중고 제품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거의 새 제품 수준이에요. AS도 확실하고 설명도 친절해요. 강추합니다. 리뷰가 쌓이면서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6개월 만에 월 매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훈은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1억이 아닙니다. 10억 100억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작일 뿐입니다.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닙니다. 팀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지훈이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지훈은 우연히 준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물류업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가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야, 너 혹시 박준혁이라는 사람 아니? 지훈은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 회사가 요즘 진짜 난리래. 프로젝트 하나가 완전히 꼬여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들어갔다던데. 지훈은 관심 없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큰 금액인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15억 정도? 지훈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15억이라면 준혁의 회사로서는 상당한 타격이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정도 금액은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의도적으로 업계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준혁 회사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지연된 이유는 준혁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협력업체를 선택했고 그 업체가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하면서 전체 일정이 꼬였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가 쌓아놓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지훈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습니다. 민우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최근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 큰 손실을 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훈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민우가 어떤 물건에 투자했는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곧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어느 날 지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지우는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오랜만이네요. 그래.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준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사업한다는 소문 들었는데 사실이야? 지훈은 대답했습니다. 네, 작은 사업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업인데? 전자제품 리퍼비시 사업입니다. 준혁은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게 잘 되냐? 그럭저럭요. 지훈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준혁은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주눅든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준혁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기, 지훈아. 형이 요즘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지훈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준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회사가 좀 어려워서 자금이 필요한데. 지훈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물론 준혁은 그 웃음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형,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얼마 안 돼도 괜찮아. 조금만이라도.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저 기억하세요. 형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족처럼 도와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지훈은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우는 준혁보다 더 절박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좀 도와줘. 나 진짜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투자한 게 다 날아가서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지훈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형,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나요?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이 저를 집에서 쫓아낼 때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민우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때는 형들이 아버지 재산 나눌 때 저한테는 단 1원도 안 주셨잖아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셨죠. 민우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동안 많이 배웠거든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지훈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그날 밤 지훈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준혁과 민우의 회사 정보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진짜 위기는 곧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지훈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투자회사 몇 곳과 접촉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정체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는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만들었고 그 회사들을 통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준혁의 회사였습니다. 지훈은 준혁의 회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를 가장했습니다. 그는 준혁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고 중간 브로커를 통해 투자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준혁은 물론 그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지훈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투자금은 20억 원. 대신 회사 지분 30%를 요구했습니다. 준혁은 고민했습니다. 30%는 적지 않은 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물론 준혁은 몰랐습니다. 그 투자자의 실제 주인이 지훈이라는 것을요.
지훈은 이제 준혁의 회사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빚을 가진 금융회사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이제 민우가 갚아야 할 돈의 채권자는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물론 민우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조용히 확실하게 형제들의 목을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준혁의 회사는 지훈의 투자 덕분에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경영 능력 부족은 여전했고 회사는 계속 적자를 냈습니다. 지훈은 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회사의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했고 경영 개선안을 요구했습니다. 준혁은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채무를 갚지 못해 재산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가 상속받았던 부동산 중 일부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지훈의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민우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형 준혁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준혁도 자신의 문제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과 민우가 만나 말다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웠습니다. 형이 회사를 제대로 경영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내가 투자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나한테 도움 청할 일도 없었잖아. 형제의 관계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고 지훈은 그저 그 과정을 지켜보며 기회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형제들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 순간 지훈은 모든 것을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절반쯤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훈은 이제 24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회사 리뉴텍은 더 이상 작은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만 10명이 넘었고 연 매출은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업계에서 지훈의 이름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창업가로 말이죠.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고 공개 석상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반면 준혁과 민우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준혁의 회사는 연속된 경영 실패로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채권자들이 줄을 섰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매일 밤술을 마시며 한탄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를 내가 이렇게 망쳐버리다니. 민우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상속받았던 재산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고 남은 예금도 채무 변제에 쓰였습니다. 그는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형,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준혁도 지쳐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회사도 곧 정리될 것 같아.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준혁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무능했던 거지 뭐. 그때 민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 혹시 지훈이 생각나?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우리가 지훈이한테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가끔 지훈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내쫓았던 그 소년을요. 지훈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모르겠어. 연락도 안 되고. 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몰락 뒤에 지훈이 있다는 것을요. 한편 지훈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혁의 회사가 법정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매각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 과정에서 자신이 최종 구매자가 될 계획이었습니다. 지훈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통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준혁의 회사를 인수할 자금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른 투자사의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준혁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인수 후보자들이 나타났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HJ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사였습니다. 물론 이 회사의 실소유주는 지훈이었습니다. 인수 계약이 체결되던 날 준혁은 회의실에 앉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가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준혁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준혁이 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그 남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그렇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지훈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당당한 자세, 그리고 차가운 눈빛. 지훈은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형.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HJ인베스트먼트의 실소유주가 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회사는 제 것이에요. 준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고? 네, 정확히는 인수한 게 아니라 되찾은 거죠. 준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훈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아버지가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으로는 그렇죠. 너 설마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형들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네, 계획했습니다. 준혁은 분노했습니다. 이 자식이 네가 우리를 일부러 망하게 만든 거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형들은 스스로 망했어요. 저는 그저 기회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넌 정말. 준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지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은 제가 집에서 쫓겨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나눌 때도 저한테는 단 1원도 주지 않았죠. 저는 그저 형들이 저한테 했던 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제 저도 가족처럼 대하지 않는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떨구며 울었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회사 인수는 완료됐으니 형은 이제 퇴사 처리될 겁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훈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채권자가 그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모두 지훈이었다는 사실을요. 민우는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형이다. 네, 형. 지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내가 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내가 산 거야? 정확히는 경매로 낙찰받은 겁니다. 민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지훈은 대답했습니다. 형은 기억하세요. 제가 10살 때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형이 제게 뭐라고 했는지. 민우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뭐라고 했지? 너는 우리 집에 그냥 얹혀 사는 거 알지? 라고 했어요.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시험을 잘 봐도 형들은 절 무시했죠.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넌 뭘 원하는 거야?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형들이 저한테 했던 것을 똑같이 느끼길 바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느낌.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 그 고통이 어떤 건지요. 민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알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과 민우는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주를 마시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훈이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형, 지훈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된 거야? 우리는 그 애가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안 좋다고 생각했잖아. 준혁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속은 거지. 지훈이는 원래 똑똑했던 거야. 다만 우리 앞에서 일부러 숨긴 거지. 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랬겠지. 우리가 질투할까봐. 민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훈이를 무시하고 괴롭혔을 때 지훈이는 다 알고 있었던 거네. 그리고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 약점을 다 파악한 거겠지. 두 형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과 민우는 함께 지훈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리뉴텍 본사 로비에서 지훈을 기다렸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을 보며 그들은 더욱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비서가 옆에서 스케줄을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형제들을 보고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10분 정도 시간 좀 주세요. 네, 대표님. 비서가 물러가고 지훈은 형제들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민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지훈은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사과하러 오신 건가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줄 수 없을까? 우리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지훈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들, 저는 형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두 형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준혁과 민우가 눈을 빛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평사원으로요. 두 형제는 놀랐습니다. 평사원? 네. 형들은 경영 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하지만 일은 배울 수 있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배우는 거죠. 준혁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뭐야? 조건은 없어요. 다만 형들이 정말 변할 마음이 있는지 보고 싶을 뿐이에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지훈은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준혁과 민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해볼게.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HR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형제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어딘가 조금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훈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지훈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지훈은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진짜 미래를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혁과 민우는 리뉴텍에서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자신들보다 어린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야 했고 단순 업무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준혁은 물류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재고를 확인하고 제품을 포장하고 배송 준비를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박 대리님 요즘 일 잘하시네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울 게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세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준혁은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던 칭찬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노력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고객 서비스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고객 전화를 받으며 불만을 처리했습니다. 때로는 욕을 듣기도 했고 무리한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회사 제품이 고장 났다고. 어떻게 할 거야? 민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품을 회수해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처리 안 하면 소비자원에 신고할 거야. 네, 고객님.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민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말했습니다. 박 대리님 괜찮으세요? 저 고객 진짜 까다로운 분인데.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사실 민우는 예전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했었다는 것을요. 한편 지우는 회사를 더욱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리뉴텍은 이제 업계 1위 기업이 되었고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끔 준혁과 민우의 근무 태도를 체크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박준혁 대리와 박민우 대리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인사팀장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박준혁 대리는 물류 효율화 아이디어를 여러 개 제안했고 실제로 적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우 대리는요? 고객 만족도가 높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고객들의 평가가 좋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사실 지우는 형제들이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지훈도 참석했습니다. 준혁과 민우도 각자의 팀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후배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지훈은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준혁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요즘 일은 어때요? 준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어. 솔직히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했고. 하지만 지금은 배우는 게 많아. 뭘 배웠는데요?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이라는 게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더라. 직접 해봐야 알게 되는 거더라.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니 다행이네요. 준혁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너한테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니? 지훈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화가 나거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만해. 하지만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보여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라는 것도 알아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나는 이제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 지훈은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사세요.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되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민우와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우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아, 나 요즘 봉사활동도 시작했어. 봉사활동요? 응.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있어.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진짜 좋아.
지우는 놀랐습니다. 형이 봉사활동을? 민우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놀라워. 예전에 나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근데 해보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 지우는 민우의 변화가 진심임을 느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형. 너한테 배운 거야. 너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지우는 처음으로 형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혁과 민우는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물류팀 팀장으로 승진했고 민우는 고객 서비스팀의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임원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류 컨설팅 사업부인데요. 박준혁 팀장을 사업부장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임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혁이 지훈을 찾아왔습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자격이 있어요. 이제 형은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형이 스스로 얻은 거예요. 민우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지우는 민우를 고객 경험 개선팀 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회사의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성과를 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형제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앉아 있으니 꿈만 같구나.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도 정말 죄송했어요. 민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너희들이 이렇게 변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이 모두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어. 이번에는 진짜 가족으로.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지훈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노력은 해볼 수 있겠죠. 네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의 식사는 따뜻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리뉴텍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지훈은 젊은 나이에 업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직원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준혁과 민우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 형제는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묘 앞에 술을 따르며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못났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을 다 날렸죠. 민우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희 스스로 일구고 있어요.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세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덕분에 우리가 사람이 됐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들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줬을 뿐이에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고마워. 내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세 사람은 모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흐른 후 지훈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재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재혼가정의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지훈은 재단 설립식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족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지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준혁과 민우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들도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세 형제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형들 우리 정말 많이 왔네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동생. 지훈은 두 형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형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용서와 제시도성 계속 화해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밤 집에서 쫓겨났던 그날, 24시간 인터넷 카페에서 홀로 계획을 세웠던 그날, 중고 매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던 그날, 그리고 형들과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던 그날.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한 동력이었지만 진짜 그를 자유롭게 만든 것은 용서였다는 것을요. 형들을 용서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훈아 자니? 아니요 엄마. 아직 회사에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알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 정말 행복하지?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전화를 끊고 지훈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진출할 분야는 교육사업입니다.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그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도 될까요? 저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준혁 이사님. 민우도 말했습니다. 저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실수들을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지훈은 두 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죠.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언젠가 같은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 그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고통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그렇게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달 후 리뉴텍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료식 날 한 학생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저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요. 지훈은 그 학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대표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저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대표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은 학생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다만 기억하세요. 성공의 목적이 복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공의 목적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어야 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훈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오랜만에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10살의 지훈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중학교 입학식 날의 사진, 고등학교 자퇴 전날의 사진. 그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결국 잘 될 거야.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그리고 언젠가는 용서하는 법도 배우게 될 거야. 다음 주말 지훈은 형들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그들은 산을 오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미래 계획, 그리고 가끔은 과거 이야기도.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야, 지훈아. 너 정말 대단해. 이 모든 걸 혼자 이뤄냈잖아.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죠. 민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를 괴롭혔다는 뜻이잖아.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 동기부여가 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물론 좋은 방식은 아니었지만 준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너를 제대로 대했다면 어땠을까?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제가 이렇게 강해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더 행복했을 수도 있겠죠.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아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치유도 있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솔직히 말해봐. 우리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 지훈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가끔 여전히 그때 일이 생각나고 화가 나기도 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만해. 하지만요.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매일 조금씩 하는 거죠. 그리고 형들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조금씩 더 용서하게 돼요. 민우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평생 미안할 거야.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미안해하지는 마세요. 대신 평생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세 사람은 산을 내려오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었고 과거의 상처가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리뉴텍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회사는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무대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인맥도 심지어 갈 곳도 없었죠. 청중들은 조용히 지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훈은 객석의 준혁과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도 배웠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훈은 어머니와 형들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진짜로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엄마가 바라던 전부야. 네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었다는 것을요. 몇 년이 더 흐른 어느 날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태어나다 버림받은 소년에서 성공한 기업가까지였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한 독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과거를 바꾸시겠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과거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물론 그 시간이 행복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경험들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독자가 물었습니다. 형제분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사가 끝나고 준혁과 민우가 지훈을 찾아왔습니다. 준혁이 책을 들고 말했습니다. 동생, 이 책 다 읽었어. 우리 이야기가 나와서 부끄러웠어.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 지훈은 두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책은 고발이 아니에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누구든 변할 수 있다는 것,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준혁이 지훈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동생. 우리한테 기회를 줘서. 민우도 함께 껴안았습니다. 세 형제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복수로 시작되었지만 용서와 화해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 시간이야. 그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 후 지우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재단에서 함께 일하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결혼식에는 어머니, 준혁, 민우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준혁이 축사를 했습니다. 동생, 우리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는데도 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나한테는 구원이었어. 고마워. 그리고 행복해라. 민우도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우리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줬어. 이제 우리가 너한테 행복을 선물할 차례야. 평생 너를 응원할게.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두 형을 껴안았습니다. 형들 고마워요. 정말로.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희망으로 덮여졌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것이 바로 지훈의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은 소년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폭수에서 용서로, 고통에서 행복으로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계속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훈은 이제 그 인생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